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오늘 뉴스 3구 생활 시간에는요, 보충학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굵직한 뉴스가 너무 많아서 그냥 단편적으로 전해드리기만 하면은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야 될 뉴스 정리하면서 그게 무슨 깊은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뉴스를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제대로 파보는 보충학습 시간 가집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힘차십니다. 네, 아침이잖아요.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 처음 나오셨는데 네. 인사 좀 본인 소개부터 시작해서 뭐 하시고 싶은 얘기를 짧게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장성철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한 20년 넘게 보좌관 생활을 하고 작년 5월 달에 저희 연구소를 개업했습니다. 또 큰 뜻을 품고 네, 나오셨군요. 네. 김세현 의원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여진이 네.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김세현 의원 말씀드릴게요. 그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현재 한국당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 둘째,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본인이 당의 쇄신과 해체를 얘기했는데 자기 생 없는 요구는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출마를 선언했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다 맞는 말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은 좀 없나요? 지금 현재? 아닙니다. 진정성 있습니다. 있어요? 예. 네. 일부 친박 의원들과 당 지도부가 진정성이 없다라고 그렇죠.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진정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당연히. 그 진정성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네. 김세훈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을 못 받을 리가 없고요. 네. 3선의 쇄신파 개혁 의원이고 또한 그 지역구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4선 의원이 됩니다. 그럼 원내대표도 할 수 있고 당대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리를 걷어찬 거예요. 그러면은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옳은 말 했다. 한국당은 김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자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당 내부 분위기 보니까 반성하고 자성하는 분위기보다는 일단 왜 그런 얘기를 했니? 라고 혼내주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달라요. 언론과의 평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좋은 의원인데 왜 저런 의원이 왜 불출마를 선언하지? 그런 네. 분위기가 많은데 네, 그렇죠. 당에 있는 주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알턴이가 빠져서 속 시원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의원이 계속 그 당에 있을 때부터 쇄신을 얘기를 했었고 또한 바른정당에 있다가 한국당에 복당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턴이가 빠졌다. 그러니까 원래는 김세현 의원을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내지는 내년에 공천 안 줬으면 좋겠다. 바른 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불출마한다고 하니까 옳았구나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당의 친박 그 주류인 친박 의원들은요 어떤 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네. 우리가 뭐 괜히 100석 넘게 없는 일당 되는 거 갖고 바라지 않는다. 그냥 우리끼리 한 60-70석 친박 의원들 네.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의원들이 모여서 그냥 야당으로서 일당이 되고 네. 황교안 대표 대선기를 꽃길을 좀 깔아주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게 대선까지 가는 꽃길을 깔아줘야 되는데 김세현 의원이 자꾸 초를 친다. 네. 이런 얘기이시군요. 그러면은 김세현 의원이 말한 대로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나는 뭐 내년 총선까지 좀 책임지고 잘못되면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친박 의원들 같은 경우엔 본인들의 입신양명만 중요하지 이 당의 쇄신과 총선 승리,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 이런 것이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난주 수요일에 한국당의 쇄신이 불가능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맞아요. 말이에요? 그게 네. 지난 수요일날 한국당의 6명의 청년 당협위원장들이 당의 쇄신과 그다음에 해체까지 요구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충정 어린 요구였죠.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 사무부총장
이라는 분이 네. 이들에게 연락을 해서 네. 그럼 너희들부터 당협위원장 사퇴를 해. 그러면은 우리가 뭐 너희들의 성명서 진정성 있게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거기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몇 명이 후배인데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울분에 차가지고. 그래서 이게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그런 울분에 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님은 아까 보좌관을 20년 하셨다 그랬는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느 당에? 저는 한국당에도 있었고, 네. 뭐 열린우리당에도 양쪽에 있었고. 다 계셨었군요. 네, 그렇지만 주로 한국당에 계셨던 걸로.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아까 김세현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사실은 했는데요. 그때 김세현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한국당에서는 그 건강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가 얘기하는 거를 잘 안 듣는다.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안타깝다는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게 되면 청년 당협위원장 6명이 성명서를 내는 것도 결국 같은 차원에서 얘기한 걸 텐데 그것을 안 받아들인 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김세현 의원이 또 그렇게 충정어린 말을 한 것도 안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한국당은 이런 식의 그런 그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내지는 보수적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조금 더 당내에서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잘 안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까? 소통이 안 되는 분위기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영남권 중심의 당이라는 것. 또 하나는 네. 아직도 친박 세력에게 둘러싸여 있다라는 건 친박 세력이요? 네, 그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탄핵받은 정권의 2인자였고요. 네. 그 2인자를 현재 둘러싸고 있는 측근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다 박근혜 정권 때 한 자리를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부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네. 자기네들이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데 네. 본인들이 사퇴를 하겠습니까? 한국당의 물갈이 되려면요. 네. 최소한 사무총장, 부총장 이렇게 박근혜 정권 때 중요한 일을 했던 분들부터 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아직도 친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친박 세력들이 많이 힘이 약해졌고 또 사실 좀 나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대표적인 게 서청원 전 최고위원께서 그냥 탈당하고 이정현 대표가 탈당을 한 그 정도지. 네.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70% 정도는 친박입니다. 아직도. 그럼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친박을 못 놓고 있는 겁니까? 친박의 손을? 그분들의 힘으로 본인이 네. 당대표가 당선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힘으로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네.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 영입을 하고 정말 괜찮은 다른 쇄신파 의원들을 쓰면 좋은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가 네. 원유철 의원을 그 통합추진단장으로 선임한 거예요. 네. 원유철 의원은 유승민 의원과는 아주 원수관계예요.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가장 싫어하는 분이 원유철 의원이에요. 네. 그리고 친박 그때 2016년 공천 파동 때 유승민 의원을 공천 주지 마라라고 한 사람이죠, 계속 주장한 사실.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분을 이런 식으로 또 통합추진단장에 임명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휩싸여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을 하자고 손을 내밀면서도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싫어하는 원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싫어하는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서 위원장직에 앉힌다는 것의 의미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건 도대체 뭐냐. 그렇죠. 그래서 변혁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그냥 나 일단 뭐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서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만들게 된 원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황교안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알겠죠. 저는 두 가지 부분이라고 봐요. 하나는 몰랐을 수도 있다. 몰랐을 수도 있다. 네, 몰랐을 수 있다라는 것과 정치를 많이 안 해보셔서. 네. 그다음에 그때 상황을 잘 몰랐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는 측근 의원들이 원희철 의원이 가장 큰 적임자입니다. 이 사람 해야 됩니다. 옛날에 정책회장도 같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원희철 의원은 상당히 유하고 또 신망도 당내에서 많이 높고 그러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또 딴 얘기가 하겠습니다. 또 딴 얘기가 있나 보네요. 네. 자,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좀 얘기를 좀 바꿔가지고요. 네. 지소미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소미아 종류가 사흘 앞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본이 경제 보복 처리하지 않으면은 이 지소미아 연장은 안 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아베 총리도 수출 금지 조치 철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소미아는 종료될 걸로 보입니다. 23일 0시부터 종료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일 양국을
뭐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되게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양국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초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지소미아 문제랑 좀 연결돼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방위비 분담 문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여야 3당이 미국에 대해서 뭐 결의안을 채택해서 같이 미국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한국당이 지소미아 문제를 끌고 들어가면서 이게 결렬이 됐어요. 네.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글쎄요. 어쨌든 미국 방위분담 이 문제를 갖고 미국에 가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가서 미국과 협상을 한다면 네. 한국 쪽의 입장을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소미아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은 그래도 지소미아 그냥 끝내는 게 낫다는 쪽이 좀 더 우세한 것 같던데. 그렇죠.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데 네. 이 지소미아 문제를 갖고 네. 한미일 정보 교류 체제가 무너지고 네. 결국에는 한미일 동맹 체제가 네. 붕괴된다라는 시각을 한국당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소미아가 정보 교류에서 금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 동맹 문제까지 비화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국익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외교는 국익이냐 실리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좀 명분에 집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국제 정치학 교과서를 보면 네. 그래도 자국의 이익, 네. 실리 그것을 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좀 이 정부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 국익에 맞는 현명한 외교수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서 살짝 여쭤본 건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셨군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저녁 8시부터 국민과의 대화를 대통령이 지금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오늘 국민과의 대화 준비에 모두 집중했다 일정을 모두 비우고 근데 탁현민 전 행정관이 이제 이런 걸 기획하셨던 분인데 맞아요. 만약에 내가 아직 청와대에 있다면은 나 같으면 절대 이거 못하게 한다. 이런 네. 얘기를 또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의 말씀은 아니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별도의 이런 자리를 만드느냐.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네. 이런 소통 기회를 자주 갖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기회는 자주 갖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소통을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점수를 50점 이하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뭐 취임 초에 약속하셨던 기자회견도 그렇게 자주 열리지 않았고요. 네. 직접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네. 청와대 회의, 네. 수석비서관 회의, 네. 국무회의 이런 네. 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국민과 대화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잘 될까요? 대통령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고 또한 네. 진솔하게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잘될 국민들은 거다. 이 부분을 보고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요.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